내년도 모르겠어요. 그 주식시장에 대한 뷰가 많이 엇갈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다시 좀 주가가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 제가 보는 내년도 주식시장은 뭐 제가 물론 뭐 전략가는 아니지만 상반기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보통 제조업의 활동을 파악을 할 때 많이들 보는 변수 중에 하나가 물동량 지표인데, 그 물동량이 내년도에는 좀 돌아설 수 있는 해거든요. 그래서 물동량이 우리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혈액순환 같은 걸로 비유할 수 있잖아요.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뭐 3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은 밸류에이션과 최근의 그 주가 퍼포먼스 테이블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석 달 기준으로 보면은 뭐 요즘 뭐 장이 안 좋다 해도 대부분의 물류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리스크들이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되고 나서 지금 리스크가 좀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요구요. 사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운송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주로 세미나를 많이 했을 때 주로 들으시는 저의 이제 카운터파트 고객분들은 보통 이제 운용사나 자문사에서 일하시는 운용력들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운송 쪽 세미나를 가게 되면은 잘 안 들으시고 관심도 별로 없으세요. 일단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운송업체 중에 대표적인 업체들의 시가총이 너무 작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송을 하는 업체 중에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신 대형사가 뭐 대한항공, 뭐 대한통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두 회사 모두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3조 원, 4조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운송 같은 경우는 기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 사실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제일 의미 없는 전망이 유가 전망과 환율 전망이거든요. 항상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 운송 같은 경우가 그런 유가와 환율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을 해도 화면에 와서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작은데 전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운송은 그냥 좀 나중에 좋아지면 볼게라는 식으로 많이 넘어가세요. 그래서 운송은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담당자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은 뭔가 전망의 전망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는 점점 낙폭 같은 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회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이제 주식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니까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소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 얼만큼 투자를 많이 했는지를 많이 봐요.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거는 그 회사가 뭔가 신사업에 진출을 하든 설비 능력을 늘려가지고 뭔가 새로운 매출처를 찾았든 이런 거에 시그널링이 되기 때문에 캐펙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비단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서도 투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가 2018년도 가을께부터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싸우기 시작을 하면서 투자를 해도 당장 이제 돈을 못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급하지 않은 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 밀어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투자가 굉장히 부진했었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물동량도 같이 내려오는 모습이 올해는 목도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내년도에는 다시 늘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희 회사가 추정하는 건 아니고 IMF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IMF가 추정하고 있는 내년도 투자 증가율 전망치고요. 특히나 이제 아직까지는 글로벌 전반적인 무역 구조가
신흥국에서 만들어서 선진국이 소비해주는 이런 전반적인 무역 구조에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물류 쪽에서는 신흥국 투자도 중요하지만 선진국, 그러니까는 실제로 써주는 쪽에서의 투자가 중요한데 선진국 쪽에서의 투자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동량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물동량을 추정함에 있어서 내년도 GDP 그로스 전망치를 많이 주요 변수를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GDP 그로스 추정치를 만드는 매크로 애널리스트들은 또 저 같은 운송 애널리스트를 추정하고 있는 물동량 전망치를 또 주요 변수로 씁니다. 그냥 서로의 전망치를 서로의 변수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로 따지면 순환 참조가 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서로 틀린 걸 갖다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GDP 그로스를 바탕으로 한 물동량 전망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가 얼마큼 활발히 진행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투자가 올해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동량이 올라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 그래프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11월 달에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쯤에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가 또 있어서 상반기까지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송은 사실 그 운송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뭐 항공도 있고 해운도 있고 종합물류도 있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의외로 항공이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3분기 항공사들 실적이 나왔고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가 다 적자를 기록했는데 가장 큰 핵심 이유는 일본 노선 부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딱 여행 한 번밖에 안 가봤고 가서 그렇게 막 재밌다고 못 느끼고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일본 노선이에요. 가깝고 이색적이고 생각보다 안 비싸고 그렇기 때문인데 그 일본 노선이 지금 3분기 때 매우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실적이 막말로 폭망을 한 거죠. 근데 내년도 이제 3분기가 되면은 올해 부진했던 3분기가 이제 기저효과로 먹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 때는 의외로 특히나 저비용 항공사 LCC들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수가 안 좋을 때는 가장 먼저 줄이는 지출이 여행 지출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요가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수요가 안 늘어나는 만큼 내년도에는 공급도 안 늘어납니다. 지금 저비용 항공사 1등 업체인 제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비행기를 한 대 정도 줄이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 자체가 수요보다 덜 늘어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말씀을 드리는 수급 밸런스가 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항공사 입장에서는 내년도가 뭔가 티켓을 팔 때 할인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내년도 항공사 실적이 좋을 텐데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면은 주가는 그걸 미리 반영을 할 테니 항공주 같은 경우는 그 전인 한 2분기부터 정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노선별로 이제 트래픽이 나와 있는데요. 언급드리다시피 일본 쪽이 지금 최근에 급감을 하고 있어서 특히나 저비용 항공사, 특히나 일본 비중이 높은 티웨이랑 제주 실적이 더 많이 안 좋아졌던 거죠. 근데 이게 내년도에는 회복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이미 제 주변에도 몰래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냥 인스타에만 안 올리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도 3분기쯤에는 올라올 걸 판단하고 있고요. 이거는 되게 정치적인 이슈인 거라서 언제 좋아집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른 나라 사례를 놓고 보면은 2015년도에 일본과 중국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조오도, 일본 말로는 센카쿠열도, 중국 말로는 다우비다우라는 섬이 있는데 우리나라 독도와 같은 거죠. 그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고 일본에 안 갔죠. 그때는 뭐 상해시에 돌아다니는 도요타 차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맞아가지고 깨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중국 안에서의 반일 감정이 극대화됐을 때도
그게 1년을 넘기지 않았었어요. 제가 이런 관련된 리포트를 최근에 썼었고 이때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역시 신한은 일본계 회사라 하면서 이제 그랬던 걸 봤는데 아니 물론 이런 반일 감정이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아졌을 때 언제 좋아지는 걸 전망하는 게 좀 더 역발상적인 측면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의 반일 감정이 1년은 넘기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한일 양국 관계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도 그 7월 이전 달에는 좀 더 뭔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 비중이 높은 제주 티웨이는 내년도 3분기 실적은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LCC 쪽에서의 이슈가 되는 거는 여기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중요한데, 제주가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난달부터 2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국내선 빼고 국제선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래 진에어가 2위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티웨이한테 2위를 뺏겼어요. 작년에 조현민 그분이 물컵을 던지면서 반한진그룹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진에어를 없애야 마냐 이런 얘기가 돌았었죠. 그게 왜 나왔냐면은 조현민 그분이 국적이 미국인일 때 진에어의 사회이사직을 맡았던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항공 같은 경우는 국방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나 외국인의 임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 사회이사를 몇 년 동안 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진 거죠. 그래서 진에어를 막 없애네 마네 이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이걸 없애진 못하고 국토부가 작년 7월달에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은, 너네들 자체 거버넌스가 좋아질 때까지는 굳이 외형을 늘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나 제대로 해라 하면서 신규 노선 증평과 신규 기재 도입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딱 그때쯤부터 진에어는 이제 점유율의 수준을 내려오고 있고, 파란색 가는 실선인 티웨이가 스멀스멀 올라와가지고 지금 지지난달 기준으로는 이제 티웨이가 2위 격차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에어에 대한 규제가 이미 이제 만 1년이 넘었고, 더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진에어 자체에 대한 펀더멘털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7월께 국토부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만 1년쯤 돼서 그래 1년 동안 고생했다라고 풀어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좀 안 풀어주고 있고, 국토부 분들도 생각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진에어는 그러한 이제 외부 변수까지 지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LCC를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제주와 티웨이 정도만 갖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일본 노선이 부진해서 아웃바운드 수요가 줄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 가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꾸준히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약간 둔화하면서 여행이나 레저로 돈을 쓰는 금액 자체의 성장률도 둔화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도의 GDP가 올해보다는 좋을 걸 잘 보고 계시고, 그러한 측면에서 관련된 지출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4분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항공사들이 조금 그래도 바닥을 지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당장 이제 항공사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그런 저비용 항공사 쪽보다는 그냥 큰 대한항공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저비용 항공사 쪽은 대부분 여객 구성이 단거리 위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에 되게 민감합니다. 근데 장거리 노선 위주인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을 가시는 분들은 일단 돈 많으신 분들이 타는 비행기고, 그래서 내수 경기 좀 안 좋아져도 다 나가실 분 나가세요. 그리고 원체 비즈니스 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한항공은
그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여객 쪽 흐름보다는 화물 쪽과 좀 연관성이 많아요. 근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이때쯤 11월부터 화물 물동량이 줄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주간으로 팔로우하고 있는 데이터로도 그 낙폭이 좀씩은 완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면은 결국 화물 쪽에서의 그 강점이 있는 대한항공은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국적기 중에서는 지금 화물을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가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두 개밖에 없는데, 뭐 아시아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반사수혜도 분명히 대한항공은 누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화물에서 가장 중요한 전방 산업은 IT예요. 전기전자인데 가장 중요한 시장이 미국에서 IT 수주 활동이 최근에 다시 좋아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거죠. 그 글로벌 물동량이 사실 80%는 배로 핸들링이 되고 비행기로는 10% 정도만 핸들링이 되거든요. 근데 그 비행기로 핸들링이 될 수밖에 없는 물건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그 사이클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IT 같은 경우는 비행기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IT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항공 화물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대다수의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도 내년도 삼성전자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결을 같이 해서 항공 화물이 좋아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베팅을 하실 거면은 대한항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보통은 일반 운송 애널리스트 분들은 월간으로만 팔로우를 하시는데 저는 주간으로 팔로우를 하는 데이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라도 조금씩은 이렇게 낙폭을 좀씩 줄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화물 쪽에서의 기회 요인은 이러한 식으로 수요가 좋아지는 와중에 공급은 굉장히 제약될 거라는 것이죠. 적재율을 보셔도 최근의 적재율은 과거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적재율이 빠졌어요. 그래서 항공 화물기의 절반이 비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항공사들의 공급 증가 가능성이 매우 제약이 되기 때문에 공급은 잡히면서 수요가 느는 구간에서는 살아남는 대한항공 같은 항공사들이 화물 쪽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택배입니다. 그 택배는 길게 보면 되게 좋은 섹터예요.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도는 택배를 안 받아봤다고 하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택배 자체가 굉장히 생활화되고 대중화되었죠. 근데 이제 그 택배가 대중화되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그 점점 박스 안에 담기는 아이템의 단가가 싸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택배를 통해서 전자제품을 받았다라면은 지금은 택배 안에 생수, 반찬 이런 것들이 담겨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 박스 안에 잠겨있는 아이템이 비쌀수록 운임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냥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들어간 아이템이 점점 싸진다는 거죠. 그래서 운임도 같이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급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택배 업체들은 돈을 잘 못 벌고 있었거든요. 그 일례로 지금 대한통운이라는 회사가 택배 1등 업체고 점유율이 한 48%,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보시면은 택배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5%를 못 넘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박리담회 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구조였고, 요 최근 1년 동안은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영향까지 같이 얻어맞으면서 이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는 택배 업체들도 단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통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수익성도 같이 좋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1위 업체가 올리기 때문에 2, 3위 업체도 같이 따라 올릴 수 있는 그림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서 택배 업체들 수익성은 과거 잘 나갈 때 수준 정도를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 되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업체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약간 안 좋을 수는 있어요. 500원 정도 택배비를 더 낼 수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 어찌됐든 택배 업체의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단가를 한 100원만 올렸는데도 수익성이 확 좋아지는 걸 맛을 봤기 때문에 기존 플레이어들이 내년도에도 지금의 수익성 위주의 영업 전략을 고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우체국 택배가 내년부터는 토요일날 배송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위 업체들한테는 기회 요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시장은 당분간은 지금의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 같고요. 지금은 특히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시는 모바일 거래액 시장이 매월 단위로 봤을 때 20%, 30%씩 꾸준히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거래를 완성시키려면 택배가 낄 수밖에 없고, 따라서 택배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운인데요. 그 IMO 2020이라는 규제를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바닷물도 좀 친환경적으로 바꿔보자라는 게 골자인 건데, 결국에는 뭔가 그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배들은 못 떠나다니게 만든다는 국제해사기구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노후화되고 좀 안 좋은 배들은 덜 돌아다니면서 공급 쪽에서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사실은 그 공급도 공급이지만은 수요도 같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급 밸런스가 개선이 되겠지만은 드라마틱한 개선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배 안에서도 선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해운사라고 투자할 수 있는 전방 섹터는 사실 벌크밖에 안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벌크 쪽에서의 수급 개선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DI는 뭐 어찌됐든 이렇게 올라갈 것 같긴 하는데, 의외로 기존의 해운사들의 수익성은 그렇게 좋아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BDI가 어떻게 보면 운임 지표인 건데, 운임이 올라가면서 판매 단가는 올라갈 수 있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 배가 못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핸들링하는 아이템 수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P는 올라가지만 Q가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실적은 뭐 우리끼리 말로 똔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페노션과 같은 회사의 투자는 좀 더 이렇게 긴 호흡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타이밍을 잡아보자면은 BDI는 굉장히 계절성이 좀 뚜렷한 그 지표이기 때문에 보통은 1, 2월 달까지는 항상 BDI가 흐름이 안 좋거든요. 왜냐면은 가장 벌크를 많이 땡겨 쓴 나라가 중국인데, 그 중국이 1월 달, 2월 달 뭐 춘절이네, 춥네 하면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제조업 활동이 중국에서 안 일어나기 때문에 부진하다가 3월부터 좀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BDI 관련된 투자는 내년도 초쯤에 하시는 게 타이밍상으로는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은 사실 벌크 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템은 철광석인데, 그 철광석 가격 자체가 안정화되기보다는 조금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철광석을 갖다 쓰는 고객사들은 철강회사인데, 철강회사들 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 사이에 철광석을 만드는 회사들 수는 계속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바게닝 파워가 이제 반대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상력이 광산업체가 더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됐을 때는 철광석 가격이 쉽사리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는 그 철강 회사들의 수입량이 크게 못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벌크 물동량에는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제가 운송 말고 철강도 섹터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러한 측면에서 내년도 철강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도 생각보다는 안 클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전히 그 여객 지출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공사나 레저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확실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1인당 GDP 대비 너무 여행을 안 가세요. 더 많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놓으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LCC나 여행주들이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업을 좀 단기로 봐도 좋다고 느끼는 게 실제로 그쪽 업황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타라는 국제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분기마다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임직원한테 서베이를 해요. 근데 이제 전 분기보다는 뭔가 지표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약간 항공 쪽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이래저래 했을 때 대한항공 쪽에서의 유의미한 변화가 내년도에는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주가도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좋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